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진행을 맡게 된 웹3 마케팅 전문가 정우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크립토컨트 웹3 박별 애널리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웹3 애널리스트 박별입니다. 박별 애널리스트님은 블룸버그, 코인데스크, 조선, 외신, 내신을 막론하고 매달, 매주 인용되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띄워주시고. 요새 날도 너무 많이 더운데 이 차트도 보면 가격이 너무 짜증이 나요. 요새 많은 것들이 있는데 ETF 승인 이후로 가격이 이제 1억 원이 넘기면서 계속 오를 것 같은 추세에서 한층 꺾여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 순유입을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블랙락이 사줬을까? 이러면서 사실 매일 보는 게 하루의 낙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BTF 순유입으로 인해 사실 2분기 역시 또 가격은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차트를 보시면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19일 연속 40억 달러라는 순유입이 있었고, 그래서 63K 정도에서 70K 정도까지 10% 정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었고, 마찬가지로 사실 1분기에 이러한 것이 가장 드라마틱했는데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17일 연속으로 43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41K에서 52.2K까지 25%라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최근에 상승이 신고점 가는 거 아니야 다시? 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고 65K로 내려왔네요. 그러면 ETF 순유입은 증가 추세인데 왜 가격이 안 오르는 건가요? 정말 저도 그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뭘 봐야 될까? 뭘 더 봐야 될까 했을 때 제가 이제 한번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사실 블랙락의 시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낸스보다 사실 CM이라고 하는 파생상품 선물 거래소를 더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CM이라고 하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로 세계 최대 파생 선물 옵션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마 다양한 중요한 의미나 다 각자 알고 계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상자산에서 CME가 가진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미국의 합법적인 규제를 받는 그런 선물 거래소다 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많이 쓴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CME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ETF 보유량이 그럼 증가함에 따라서 CME의 미체결 약정이라고 하는 것도 1분기에는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제 롱숏 다 해증도 걸고 하면서 같이 포지션 규모가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커졌고, 그러면서 상승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럼 2분기에는 어땠나라고 하면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깨짝깨짝 조금씩 쌓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체결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을 횡보를 거듭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미체결 약정이 어떤 건가요? 미체결 약정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선물, 파생 상품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본인들의 포지션, 미래 어느 순간 시점에 만기일이 있을 거고, 만기일까지 내가 청산되지 않은 미체결된 그런 약정수, 즉 쉽게 얘기하면 기관들의 관심 혹은 본인들의 지금 여기 시장에 투입한 자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좀 미체결 약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잠재 유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잠재 유동성보다는 이미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이다, 포지션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차트를 보더라도 그러면 올라갈 땐 비트가 올라가고 내려갈 땐 비트가 내려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좀 더 이거를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CFTC라고 하는 상품거래위원회에 주 단위로 포지션 변화를 보고를 하고 거기서 리포트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나 딜러나 다양한 사람들의 포지션 변화를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금 숏 포지션을 잡은 헤지펀드들이 베이시스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선을 보시면 ETF에 쌓여있는 비트의 그 금액의 자본의 흐름이 증가하는 것과 숏 포지션 빨간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녹색인데 녹색과 빨간색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이게 ETF라고 하는 현물을 사고 그리고 선물에서 숏을 치는 베이시스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전략이란 게 뭔가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캐시앤캐리라고 하는, 혹은 커뮤니티 분들이 현선 갭을 이용한다. 현물을 사는 게 캐시를 사는 거고, 캐리라고 하는 건 선물 만기일까지 내가 그것을 쭉 가져가면서 그 순간에 차익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캐시앤캐리 전략이고 베이시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크립토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아마도 미 국채보다 수익률이 당연히 좋아야겠고, 그러면 5%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선물이다 보니까 아마 레버리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자 비용, 운용 비용들을 감안하면 아마도 7% 이상에 나와야지 이걸 쓴다.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 10% 이상일 때도 있고 뭐 10% 미만일 때 있지만 10% 이상일 때 보통 이런 캐시앤캐리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이득, 떨어져도 어느 정도 해칭이 되고 오르면 이득이고 거의 위험이 없는 그런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좀 가격이 좀 횡보를 하거나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아비트라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관들이 아무리 선물, 현물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해도 기관들은 산다는 게 전략이고, 그럼 누군가 팔아야지 실제 현물 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럼 지금 팔고 있는 그 나쁜 놈들은 누군가요? 그 비트코인의 주적은 채굴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반감기를 지난 지 이제 갓 2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채굴자들이 원래는 받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6.25개에서 3.125개로 이제 보상이 줄어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4월 18일 반감기 전에는 63.4밀리언을 받다가 지금 최근 6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33.4밀리언을 벌어들입니다. 약 52%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은 같은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감기 전에는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굴자 중에 하나가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평균 915개를 캤습니다. 하지만 5월이 지난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는 616개, 3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32% 지금 하락을 했는데, 다른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하락한 채굴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경영 효율을 하거나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뭐 미리 좀 판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그 장외 매도한 수량을 봤을 때 지금 6월 최근 1200개가 매도됐다는 걸 이렇게 장대 보라봉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마라톤 디지털이 매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굴자들이 팔아서 현물 매도 압박도 생겼고, 그럼 이제 기관들이 선물, 현물, 차익 거래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만 보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살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지금 기관이나 채굴자들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라 그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겠고,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 혹은 내가 더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혹은 어디까지 떨어질까라고 했을 때 기술적 분석이나 다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기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희는 이 단기 시장을 볼 때 3개월 이내에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기 손익 현황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이 어떤 건가요? 뭐 단기 보유자는 보통 이제 6개월 미만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은 아마도 저희는 근데 지금 3개월 이내에 그 단기 보유자들을 좀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단기 보유자들이 온체인상에서 네트워크에 움직이는 그런 뭐 거래소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들을 저희가 영수증처럼 차곡차곡 모았을 때 지금 3개월 이내의 움직임을 하나로 저희가 평단이 얼마일까? 라고 한 것이 이제 실현 가격입니다. 그랬을 때 실현 가격이 지금 65.8K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65.8K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복구를 못하면 이게 또 그 매도 벽으로 이제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그럼 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기존의 저희 지금 추세들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저희 데이터에 그거한 그냥 기술적인 분석인데, 보통의 하락을 했을 때 이 지표로는 10%까지 또 평균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것이 바닥이었더라. 그럼 6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안타깝게도 좀 심적으로는 우리가 6만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좀 그 정도는 좀 좀 마음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고 있는데 아내한테 등짝 좀 맞겠네요. 저는 알트라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알트 얘기 잘해주셨는데 지금 비트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알트는 다 녹아버렸어요. 알트 이대로 답이 없는데 뭐 호재 없나요?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알트는 매일 녹는 것 같은데, 알트의 왕 하면 이더리움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지금 어제 6월 19일 그 SEC에서 공교롭게도 그 저희가 잘하고 있는 메타마스크의 운영사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더리움 조사를 종료를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에 대해서 점점 ETF 승인에 대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 종결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는 해당 소식을 X를 통해 전달하면서 그랬을 때 지금 이더리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아마도 지금 S1에 대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7월 2일 정도 지금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되고 막 두세 배씩 올랐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좀 오르면 좋겠는데,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금 분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이었고 아마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1%가 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0.05% 정도에 그쳤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가정들이 있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유입된 자금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비한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자금 규모 AUM을 봤을 때 요걸 기준으로 저희가 좀 계산을 했을 때, 뭐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온 K33 리서치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했을 때 28.2%, 혹은 CME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을 얼마나 지금 참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22.9% 정도, 이런 비중들을 감안해 투입된 자금을 곱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을 때 첫 5개월 동안 35억 달러에서 48억 달러 정도 유입된다. 그래서 뭐 80만에서 126만 이더리움 정도 아마도 좀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자마자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처럼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이 또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지만, 그럼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의 유통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뭐 최대 1%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사실 충분치 않으면 사실 승인이 되더라 하락할 수도 있고, 혹은 승인이 되더라도 이런 수요로 인해서 또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금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호재가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그 소리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승인이 됐을 때 가장 사실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역시나 CME의 기관들의 포지션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GBTC 관련해서 이제 SEC가 패소를 하고 비트코인 승인이 난다
이때부터 이제 CME가 바이낸스의 미치길 약정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ME가 바이낸스의 27%,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더리움은 기관들의 관심이 좀 미비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더리움의 미체결 약정이 역외거래소, 바이낸스의 리테일보다 뛰어넘는가, 혹은 이 변화가 어떻게 좀 증가할 것인가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CME 미체결 약정 좀 보면서 두세 배 갈 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에 그래도 호재가 좀 있어서 다행인데, 그럼 이제 해외 사례는 좋고, 혹시 한국,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크립토에서 좀 재밌는 그런 이슈들은 없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보여주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유심하게 보는데, 국내 상위 종목 중에 리플, 혹시 리플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리플 가지고 있죠. 한국인이라면 리플 하나씩은. 보통 리플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 리플이 은행 송금용 코인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플에 대한 잠재 비전이라든가 혹은 보통 해외 거래소 보낼 때 송금용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최근에 USDT라고 하는 다 아시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최근 이제 2분기만 제가 한번 놓고 봤을 때도 4월 2일 날 2일 최대 거래량 166 밀리언 달러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사실 6월 7일 날 이제 업비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 지원을 재개하면서 원화 5대 거래소가 모두 다 거래를 지원하면서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이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쓰임새가 많은데,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들어오면서도 되게 저희 국내 크립토 시장이 되게 활발해질 거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네요. 그거 말고 USDT의 좀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송금용으로 사실 많이 쓰는데,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사고 그거를 또 보내서 해외에서 또 팔아서 내가 사고 싶은 코인을 사는데 수수료가 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번에 USDT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수수료도 줄고, 물론 그 수수료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제가 좀 특이하게 여겨봤던 거는 굉장히 빗썸에서 그 USDT의 거래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5대 거래소를 봤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 저희가 이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크립토 컨트 기준으로는 지금 국내에 한 75밀리언 정도 있고, 아마도 빗썸 같은 경우가 지금 5대 거래소 내 59.1%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래량도 1위, 보유량도 1위 거래소가 빗썸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많이 보유했다라고 하면 내가 금액이 큰 고래 분들이실수록 더 큰 금액을 한 번에 그러니까 좀 슬리피지 적게, 손실이 적게 사고 팔기가 좀 용이한 시장이 아니겠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 USDT 페어도 있긴 하겠지만 해외에서도 USDT 좀 거래소 간의 송금도 USDT로 슬리피지 얘기하셨는데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현황인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저희가 빗썸이 제일 보유량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입출금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입금이 되는, 정말로 진짜 송금으로 많이 쓰일까? 라고 했을 때 입금이 되는 이제 빗썸의 디파짓 지갑, 빗썸에 입금되는 지갑들의 자금의 출처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바이낸스거나 OKX, 그래서 1위는 당연히 바이낸스고 되게 117밀리언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제 입금될 정도로 해외에서 많이 입금되더라. 또 출금이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출금은 당연히 바이낸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1위는 공교롭게도 바이비트였습니다. 바이비트면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 거래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이비트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런치패드나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 유튜버 분들 보면 많이 나오거나 혹은 그런 트레이딩 대회,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위험하게 마진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해외로 돈을 많이 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좀 7월 이후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법 시행 이후에도 외환거래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뭔가 당부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앞으로 한 주간 지켜보면서 또. 뭐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럽고 사실 매크로에 매일매일 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하지만 좀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에 너무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원했던 그런 계획을 좀 탄탄히 세우시면서 DCA라든지 뭐 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라든지 좀 투자 계획을 좀 세우시면서 보수적으로 지금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번 출연하실 때는 좀 이제 비트 이더도 좋긴 하지만 좀 이제 이더의 호재도 있고 알트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지? 아무래도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국내 뭐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라든지 그런 코인들에 대한 좀 어떤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눈여겨서 준비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고민 좀 하고 있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별의별 크립토 첫 화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모쪼록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 기반의 방송 할 수 있는 별의별 크립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좋아요,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테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